1932년 난징의 유명 관광지 현무호. 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틈에 조선인 2명이 배에 올랐다. 시인 이육사와 의열단장 김원봉의 운명적인 대면이었다. 현재 조선에는 노동조합이 몇이나 있소이까? 아직까지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노동운동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무엇입니까? 지식인들이 노동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식인의 현장에 들어가 노동자가 돼야 합니다. 그 직장에 의열단의 소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인과 혁명가의 만남. 시인이 펜 대신 총을 들고 독립전쟁에 나선 것이 바로 그날이었다. (1900년대) 초 중국 상하이는 아시아 최대의 국제도시였다. 상하이 황포탄 항구. 세계 각지에서 몰려드는 사람들 속에 한인들도 적지 않았다. 푸단대 순커즈 교수는 을사능약 이후 한인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진단한다. 1905년 이후에 을사 조약 이후에 그때 1905년 그때 그 안중근 의사 상해 찾아왔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때 왜냐면 그때 그 민영이 그때 상해에 와서 살고 있어요. 나라를 잃은 1910년 이후 이곳 상하이로 망명하는 지사들이 더욱 늘어났다. 김 선생 같은 경우는 저 건너편에 내렸어요. 내려서 그러면 이제 전마선을 타고 그 아줌마가 이렇게 젓는 전마선을 타고 딱 바라보니까 완전 천지개벽이라 이 건너편에 난생 이 세상에 나가서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20층쯤 되는 10몇 층쯤 되는 건물들이 쫙 있단 말이죠. 한국인들이 여기에 도착하면은 그 천지개벽을 보고 느끼는 거지요. 1919년 3.1운동 직후 지사들의 상하이 망명이 절정을 이루었다. 지사들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한편 외국인들과 교류하며 나라를 되찾을 방안을 모색했다. 당시 김창숙, 윤자염, 김응섭 등 경상북도 출신 지사들도 속속 상하이로 망명했다. 그 가운데 37살의 항일 투사 김시현도 포함돼 있었다. 안동시 풍산읍에서 태어난 김시현은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지식인이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김시현 선생님입니까? 종조부 되죠. 큰아버지 되시죠. 큰할아버지. 네.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2달 동안 구금됐던 김시현은 석방되자마자 상하이로 망명했다. 김시현은 상하이를 거쳐 만주로 올라갔다. 길림성에 도착한 김시현은 독립운동을 이끌던 최고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난다. 약산 김원봉이 그 사람이다. 1919년 11월 김원봉은 이곳 길림에서 13명의 동지와 함께 의열단을 조직했다. 여기 바허문 밖에 반시 여인숙에서 중국인 과부가 꾸리는 여인숙이에요. 네. 이 여인숙에서 그 김약산을 비롯한 13명이 그 경상북도, 경상도, 남도 일대의 그 청년들 그 중에는 김약산을 포함해서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도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의열단은 무력 투쟁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독립을 쟁취하자는 취지로 결성됐다. 보통 5파괴 7가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5가지는 파괴,
한다. 7가지는 죽인다는 말이죠. 총독부, 그 다음에 그 동양축식주식회사, 이런 것들, 친약기관들, 매일신보사, 경찰국, 이런 것들은 다 파괴한다. 그 다음에 처단해도 좋다, 죽여도 좋다 라고 하는 것은 조선총독, 그 다음 대만총독, 그 다음에 총독뿐만 아니라 주요 요인, 친일파, 주구 세력들, 이들은 다 처단한다. 1922년 상하이, 의열단이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 요인이 황포탄 항구를 통해 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사살 결정이 떨어졌다. 대상은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 그는 2년 전 만주에서 벌어진 경신대학살의 주역이었다. 당시 확인된 것만 3,469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다. 3월 28일 필리핀을 출발해 일본으로 귀국하던 다나카 대장이 황포탄 항구에 상륙했다. 기다리고 있던 오성윤이 다나카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그런데 다나카의 앞을 지나가던 외국인 여성이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가서 권총을 2번을 쏘는데 마침 신혼여행 온 그 미국인 그 여성이 막 가로질러 가다가 얼굴에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죽습니다. 놀라서 달아나는 다나카 대장을 향해 김익상이 총을 쏘고 이종함이 포탄까지 던졌으나 불발에 그쳤다. 김익상과 오성윤이 체포되고 이종함은 현장을 탈출했다. 일본 육군대장을 저격한 의열단의 거사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우리의 독립의지를 만방에 과시한 거사였다. 1923년 김시연에게 의열단의 밀령이 떨어졌다. 국내에 포탄을 반입해 일제 식민 통치기관을 파괴하라는 지령이었다. 의열단의 단장 그 김원봉 선생을 그 천진에서 만나가지고 그 김상옥 의거 직후에 서울에서 대규모 그 초단 폭발 그 의거를 단행하기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많은 무기를 갖고 귀국을 하게 되지. 김시연은 배에 무기를 싣고 압록강을 건넜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경찰부 황옥경부를 포섭하여 도움을 받았다. 서울까지 무기를 들여오는 데 성공했지만 거사를 하기도 전에 발각되고 말았다. 안뚱 주재 일본 영사관과 손잡고 오히려 적을 이용해서 갖고 들어오게 되죠. 하지만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 무기를 은닉했던 집에 사람이 그 발설하면서 알려져서 붙잡히게 되고. 이 사건으로 김시연은 징역 10년형을 언도받았다. 만 5년을 감옥에서 산 김시연은 1929년 석방됐다. 당시 신문은 의열단 김시연이 원기왕성하게 출감했다고 보도했다. 김시연은 석방되자마자 다시 중국으로 망명했다. 1932년 김시연이 베이징 북해공원을 찾았다. 당시 그의 임무는 의열단이 연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 학생을 모집하는 것. 이곳에서 김시연은 이육사를 만난다. 그 김시연은 1929년에 옥살이를 하고서 나와가지고는 여기 와서 의열단의 군사간부학교를 설립하는데 그 생도를 추천해서 보내는 북경 책임자였어요. 당시 육사는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에 입학할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그 학교가 의열단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조선의 독립, 특히 조선 청년에 대하여 혁명에 직접 필요한 모든 학술을 연찬 습득하게 하여 졸업 후에는 각제의 혁명 투사를 배치하고 목적 달성에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숙지하고 입학하였다. 당시 육사는 독립전쟁에 몸바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육사의 처남 안병철도 의열단에 가담하기 위해 동행했다. 김시현은 이 육사와 안병철을 안내하여 난징 푸코우역에 도착했다. 당시 역에는 의열단 이춘함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자, 그럼 육사가 남경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나서 또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까? 예, 여기 이제 네 사람, 그러니까 김시현, 윤세주, 이육사, 안병철 네 사람이 내리면 여기 마중을 나오는 사람은 황포군관학교 5기생 출신인 이춘암이라고 하는 우리 그 당시 중국군의 헌병 장교였기도 하고 또 의열단 단원이었던 이춘암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영접을 나와요. 여기 우원이라고 여기가 정문입니다. 난징대학 윤원자 교수가 당시 육사 일행의 행적을 안내했다. 이춘함은 육사 일행을 이곳 호가화원으로 안내했다. 원래 그 본진만 남아 있었고 여기는 전부 폐허였는데. 물만 있었어요. 예, 물만 있었는데 지금. 당시 의열단장 김원봉은 폐허가 된 이 대저택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 당시에 이제 김원봉이랄지 한국 독립당 같은 경우도 한국 독립당 지부를 이쪽에 설치를 하고 실은 그 가흥이나 항주로 이동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독립운동의 활동의 주요한 장소는 남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시현과 육사 일행이 호가화원에 도착하자 한 30대 중반의 신사가 이들을 맞이했다. 딱 선글라스를 끼고 한 남자가 나타나는데 37, 8살 되어 보이는 아주 딱 인물이 바로 김원봉이에요. 이날 김원봉은 간단한 당부만 했다. 이 근처에 집을 얻어 자취를 하시오. 말은 중국어만 사용하되 특히 조선어나 일본어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오. 이날 이 육사는 소지품을 호가화원에 맡기고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며칠 뒤 김원봉이 친목을 위해 현무호에서 뱃놀이를 열었다. 이날 김원봉은 이 육사를 작은 배에 태우고 노를 저어 호수 중앙으로 향했다. 그렇게 듣고 있네. 정신이 없다. 김원봉이 몇 사람하고 나왔는데 물가로 왔더니만 두 사람이 타도록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보트에 두 사람이 타고 저 중간에까지 저 갔더니 남들이 안 듣기는 상태에서 묻더라. 현재 조선에는 노동조합이 몇이나 있소이까? 아직까지 노동조합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노동운동을 활성화시킬 방안이 무엇입니까? 지식인들이 노동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식인이 현장에 들어가 노동자가 돼야 합니다. 그 직장에 의열단의 소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며칠 뒤 육사는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에 입학했다. 这个路很难走哎。哎，从哪儿走啊？后面就能上去了。后面哪个？啊，这个粉刷这个房子中间被一条木板挡住了嘛。 예전에 연못이 있었습니까, 선생님?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가 있던 곳이다. 啊，有啊。有。哪儿啊？就在高速公路那是推的了。高速公路的对面，还是？ 저 고속공路들어가 버렸다고. 예. 당시 김원봉은 국민당 장개석의 지원을 받아 학교를 운영했다. 많이 가. 학교 터는 고속도로가 나면서 사라진 상태다.
남경에서 이제 국민정부에 속해 있는 삼민주의 역행사라는 이런 단체의 그 황포공관학교에 같이 공부를 했던 동기생들이 또 있었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장개석에게 어떤 이 한국 독립운동 지사들의 어떤 간부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를 좀 만들고자 하는데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만들게 됐습니다. 3기생이 입학할 당시 학교는 다시 천령사로 이전했다. 아유, 이거 올 때마다 이렇게 일제감시를 따돌리기 위해 민가와 동떨어진 외진 곳에 학교를 옮겨 다녔다.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절에서 학생들은 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교과 과목은 실습 과목, 군사 과목, 정치 과목으로 구성됐는데 특히 유격전, 기습, 파괴 등 특수 공작을 집중적으로 가르쳤다. 유일하게 자취가 지금 3기생의 이 천영사 여기만 그래도 원래 모습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절 이름도 있고 터도 있고 나중에 고쳐지었을지언정 어쨌든 그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쓰이던 그 김학철 선생의 글에 보면은 저 우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훈련을 하다가 목이 마르면 이 우물에서 물을 퍼다 마셨다. 오로지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 하나로 학생들은 고된 땀을 흘렸다. 이렇게 양성한 장교들은 조선 의용대 등에 배치되어 30년대 이후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 1기생 26명부터 시작해서 2기생, 3기생까지 무려 125명이 장교로 양성되지요. 그 가운데 1기생으로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이제 이육사가 있고요. 뒷날 우리들한테 알려진 인물로는 뭐 이원대라는 사람도 있겠고, 김대륙이라고 하는 선산 출신의 인물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군사 과정을, 장교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국내로 투입이 되는데,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졸업생들이 작전에 투입되기 전 잠시 머무르던 묘유런이라는 절이다. 미타전이 있고 연불당이 있고. 이육사도 간부학교를 졸업한 후 이곳에 머무르며 국내에 침투할 준비를 했다. 군사간부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국내나 만주, 이 중국 내로 파견될 때 와서 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 머무르던 장소가 그 당시 묘유원이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육사를 비롯해서 뭐 이원대나 이런 그 인물들이 다 이곳을 거쳐갔고 이곳에서 국내로 침투할 때까지는 머물렀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귀국하기 전 이육사는 공자묘 등 남경신의 명소를 관광했다. 나라를 잃고 망명한 청년이 누린 작은 호사였다. 이육사도 보면 그 수필에서 이 봄비 많기로 유명한 이 남경에서 이 부자묘 거리를 걷던 이야기가 있고요. 이곳에 대한 이야기는 이곳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회고록에는 단 한 분의 기록에도 빠짐없이 다 등장하는 이 명성지입니다. 아마 그분들 다 이 길 걸으셨거든요. 이육사가 귀국하던 그 해 1933년 상하이에서는 남화 한인연맹 등 조선인 독립운동 단체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 재개발이네요. 아리요시 아키라 주중 일본 공사가 친일 인사 등과 비밀 회동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처음 조사 왔을 때 그때도 식당 비밀 회동 장소는 이 거리에 있었던 고급 요정 63정. 조선인 무정부주의자 조직 흑색 공포단이 처단에 나섰다. 山亭的
就是食堂，日本食堂，知道吧？食堂后来才改变过来了，所以等于那个位置原来那个位置是位置大概就在这里。我听他们说，在这个就在这里面了。 민국 이후에 아니 해방된 이후에 들어선 집들이라 이게 这个房子大概是什么时候造的？哦，好多年了，要的，我听他们说，是大概要多少年了已经？这个是那个解放后造的还是解放前？解放前啊因为解放前这里不是像听说他老人说是妓院的。멋진 빌딩인데 이전에 여기서 그 뭐야 그 창기만 父亲日本人在那个 기생들 아 기생들을 많이 활동하는 기생들 활동지역 그러니까 요정거리야. 그러니까 네. 1933년 3월 17일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 엄순봉 등이 아리오시 공사 처단에 나섰다. 1933년에 여기에서 바로 아리오시 공사를 처단하려고 나섰다가 이 정보가 세가지고 이 길을 따라오다가 일본인 밀정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일본 경찰은 청소부와 운전수 등으로 위장해 잠복하고 있다가 백정기와 이강훈을 체포했다. 뒤이어 엄순봉과 원심창도 체포됐다. 이강훈, 원심창, 백정기는 각각 징역 15년을 언도받았다. 1년 뒤 백정기 의사는 옥중에서 사망했다. 비록 실패했지만 6.3정 의거를 주도한 흑색 공포단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공포의 상징으로 각인됐다. 그 흑색 공포단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백정기, 그 다음에 나중에 광복회장을 했던 이강훈, 그리고 그 다음에 이규창 선생이나 그리고 경상북도 영양 출신의 엄순봉, 엄형순이라고도 하죠. 이런 분들이 나서서 흑색 공포단을 조직하고 친일파 처단, 일본 요인 암살 이것을 이제 목표로 삼죠. 6.3정 의거 당시 함께 체포됐던 엄순봉은 탈출에 성공했다. 이듬해인 1935년 엄순봉은 상하이 조선인 거류민회 부회장 이용로가 일본 총영사와 내통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엄순봉은 이용로 집을 찾아가 그를 처단했다. 조선인 거류민 회장, 그러니까 친일파죠. 이용규를 암살해, 이용로, 예. 이용로를 암살하고, 그래서 이제 붙잡혀 들어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1938년도에 사형 순국합니다. 순국 당시 그의 나이 32살. 그의 불꽃 같은 인생이 보도됐지만 정작 엄순봉이 누구인지 아는 이는 드물었다. 엄순봉의 고향은 경상북도 영양군의 가난한 산골 마을. 엄순봉은 17살에 먹고 살기 위해 만주로 망명했다가 독립전쟁에 뛰어들었다. 나라로부터 받은 것은 적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나라에 바친 것이다. 우리가 애국투쟁 독립운동했다면 좀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배운 신지식층이거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엄순봉 선생이야말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많지 않아도 오직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되찾아야 되겠다 그 일념으로 나선 그런 인물이고. 1933년 김시연이 베이징으로 잠입했다. 조선혁명 군사정치 간부학교 1기 졸업생 중 한 명이 밀정 노릇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남경에서 군사간부학교가 이 졸업생을 배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중에 한 명이 밀정이 되었어요. 이육사의 동기생인 그의 이름은 한삭평. 김시연은 밀정으로 지목된 한삭평을 찾아가 처단했다. 중국 본토에서 요인 암살 등 의열 투쟁이 벌어지던 그 무렵 만주에서는 조직적인 독립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1932년 반석시 하마허자에서는 조선 농민 500여 명이 친일 지주를 상대로 폭동을 일으켰다. 예, 여기가 그 당시에는 반석현 그 하마하자촌이라고 했는데 1932년 4월 3, 4월 7, 5월 7 연속 3차례 여기서 하마하자 농민폭동이 일어납니다. 하마허자 농민폭동의 중심에는 안동 출신의 여성 지도자 김노숙이 있었다. 생존권을 위해 친일 지주에 맞서 싸운 농민폭동은 그 자체로 독립전쟁이기도 했다. 그 김노숙은 반석현이 분회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분회들을 발동해가지고 여성들을 발동해가지고 이 폭동에 참가하는데 조선족 한족들 농민들 한 500명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김노숙을 중심으로 한 하마허자 농민들의 조직은 이후 중국 항일부대 산하 남만주 한인 유격대로 개편됐다. 항일투쟁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인과 중국인이 손을 잡은 것이다. 남만 한인 유격대는 이후 동북인민혁명군으로 개편된다. 동북인민혁명군 가운데 안동 출신 한호가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한호의 본명은 그럼 뭐죠? 한호라는 사람은요, 그 안동 내합마을의 의성김 씨 출신인데 이름이 김영로라고 하고요. 하지만 지금 족보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아주 어린 나이에 와서 그 족보에 오르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이름들도 뭐 김한걸 또 뭐 이런 이름들도 다양하게 있어요. 만주에서 자라난 2세대 독립투사들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 것이다. 첫 번째 망명했던 세력들 올라올 때 1905년생, 6년생 이런 아이들이 그동안에 성장을 해가지고 항일투쟁 세력이 되는 거예요. 1933년 한호가 이끄는 동북인민혁명군 3연대는 삼원포를 습격했다. 당시 삼원포 소원령에는 중국 군벌이 일본군과 손잡고 인근 지역의 독립군을 토벌하고 있었다. 한호의 부대는 소원령에 중국인 부대를 외곽으로 유인한 후 삼원포를 점령했다. 그런 후 삼원포에 남아있던 경찰 1개 중대를 섬멸하고 각종 무기를 노획했다. 경찰 중대 1개 중대 섬멸하고 안에 들어가서 그 뭔가 군수품을 대량을 노획합니다. 이게 그 소원령이 번거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그 군수품을 노획해가지고 철개가 나가는 거죠. 이제 단동하면 겨우 이제 권옷을 김단양. 2년 뒤 1935년 한호가 이끄는 동북인민혁명군 80여 명이 대천 원진을 습격했다. 당시 대천 원진에는 만주군이 주둔하며 인근의 독립군을 토벌하고 있었다. 마침 그 한호가 여기서 활동할 때 이 토벌대들이 한호 부대를 토벌한다고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갈 때 돌아서 성동격서 바깥에 빈자리 들이쳤거든요. 들이치니까 토벌대도 나갔고 경찰 중에 나갔고 하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찰 순경들이 한 10여 명이 여기 마을을 지키는 거죠. 그걸 때려 부시고 이 소멸하고 그다음 아래에 있는 무기를 노획하고 여기 보면 지금도 우물이 봅시다. 깊이 지금 눈이 덮여 있네 안에 이전에. 현재도 이 그 대천원 술은 길림성의 명주입니다. 대천 원진은 중국에서도 유명한 술의 고장이다. 당시 한호의 부대가 대천 원진을 점령하자 술공장 노동자들이 술을 길어 잔치를 벌였다. 뭐지 이렇게 하는데 이 대천원의 이 술공장이 아닙니까? 이건 역사가 아주 유구한 술공장입니다. 이곳에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술, 자기네 술을 한호 부대가 지원하는 거죠. 승리를 그리고 돼지 2마리 잡아가지고 이 부대를 위로하는 거죠. 항일 부대를 이런 것입니다. 한호가 이끌던 부대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나 신망을 얻었는지 짐작케 하는 일화이다. (1935년) 한호의 부대가 환인현 유가가에서
일본군의 매복에 걸렸다. 한호는 부대원들과 함께 최후까지 항전하다가 일본군에게 사살됐다. 당시 그의 나이 28세. 한인 2세 독립투사의 장렬한 최후였다. 1935년 8월경에 요 한인하고 통화의 접경지대에 강산령이라고 있어요. 강산령 류가가 여기서 일본군 수비대를 그 매복시키게 하는데 한호가 거기서 불행히 적탄에 맞아서 희생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다. 1세대 애국지사들이 길러놓은 2세대 투사들이 만주벌판 곳곳에서 독립전쟁에 나선 것이다. 그 무렵 중국 본토에서는 상하이가 일본군의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난징이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됐다. 1935년 난징에 모인 독립운동 각 정파 지도자들이 회동을 가졌다. 지도자들은 단일 정당으로 뭉쳐 일제와 싸우기로 결의하고 통합 정당인 민족혁명당을 창당했다. 민족혁명당에는 의열단을 비롯해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미주 대한인독립당 등 5개 당이 참여했다. 한국독립당계 일부 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단체가 참여한 범민족적 정당이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이제 그 5개의 정당, 그리고 뭐 미주에서 활동하는 4개 정당까지 다 포함을 한 어떤 그 통일적인 정당으로서 굉장히 크게 출발을 합니다. 조선용대 공작의 임무는 대적선전인 것입니다. 대적선전에 있어서 우리의 동지들이 민족혁명당은 산하에 조선의용대를 조직해 중국 각지에서 활발한 항일 독립전쟁을 수행했다. 의열단이 세운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졸업생들이 성장해 조선의용대의 기둥이 됐다. (1937년) 중일전쟁이 벌어졌다. 임시정부는 패주하는 국민당 정부를 따라 충칭으로 이동했다. 임시정부 청사는 일본군의 폭격으로 수시로 이사를 해야 했다. 이것은 이제 이 충칭에 와서 청사가 4번째 청사입니다. 그 5년 있는 동안에 중층 내에서도 네네 폭격 맞아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폭격되어서 다 불타고 없고, 세 번째 것은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재개발로 이제 허물고, 이것은 45년 1월부터 사용했던 마지막 청사입니다. 네 번째 거. 네네, 4번째 청사. 위기 상황에서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단결했다. 이념과 사상, 정파의 구분 없이 임시정부 깃발 아래 모인 것이다. 각 정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촬영한 이 사진이 당시 단결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 사진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좌파 우파가 모두 통합했던 최초의 그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입니다. 요즘 말하면 임시의정원인데 김구라고 하는 우파의 최고 인물이 있고, 여기 보면은 김원봉이라고 하는 민족혁명당의 대표가 있지요. 여기 제일 뒤에 중간에 보시면은 김상덕 선생이 있고, 여기에 유림 선생이 있습니다. 카일 존슨. 예. 안동 출신의 유림 선생은 아나키스트의 무정부주의자 연맹의 이제 대표로 여기 참석을 했고, 요 김상덕 선생은 김원봉 선생과 같이 민족혁명당 좌파 쪽의 대표죠. 그래서 이때가 이 지금처럼 우리가 통합하면서 통합이 잘 안 되는 시대에 좌우 통합을 일구어낸 의정원, 국회입니다. 임시정부가 충칭에 자리 잡자 중국 곳곳에서 독립투사들이 몰려들었다. 수많은 한인 애국지사들과 가족이 몰려들어 이곳 충칭시
토교 인근에 한인촌까지 형성됐다. 토교,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흙다리. 옛날에 이 동네에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사람들이 건너가는 흙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토교라고 불렀고, 여기는 한인촌의 기능도 있고, 한인촌이 있으면 아이들도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탈출해 오는 병사들을 수용하는 임시 수용소이기도 하고, 또 그들을 부대로 묶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임시정부는 이들 애국지사들을 모아 광복군을 조직했다. 일본군과 맞서 독립전쟁을 수행하고 국내로 진격하자는 원대한 포석이었다. 신대 한국 독립군의 100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삼천리 삼천만의 우리 동포들 건지리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1930년대 후반 만주 독립군들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었다. 일본군이 만주 전역을 장악하면서 독립군들은 연해주 등 러시아 땅으로 밀려났다. 당시 중국군마저 도주해버린 만주벌에 남아 최후까지 장렬하게 싸운 독립투사가 있었다. 구미 출신 허형식이다. 허영식은 왜 안 건너갔냐? 허영식은 딱 한마디 말했어요. 딱 모든 영도자들이 다 건너가면 여기 누가 이거 하냐? 자기는 할아버지도 일제 와서 싸우다 전사했고 우리 가족도 많은 이렇게 일제 그렇게 됐는데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중국인들조차 만주 지역 최고의 항일 투사로 손꼽는 허영식. 그는 13도 의병 총군사장 허위 선생의 조카였다. 1907년 고종이 퇴위하자 허위 선생은 연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허위 선생이 이끌던 의병연합부대는 한때 동대문 밖까지 진격했으나 끝내 거사에 실패했다. 허위 선생은 의병을 일으킨 지 1년 만에 일본군에 붙잡혀 처형당했다. 허위 선생이 처형된 후 허씨 일가는 탄압을 피해 만주로 망명했다. 이 대열 속에는 2살이던 어린 허영식도 포함돼 있었다. 허씨 일가는 횡도천을 지나 삼원포를 향해 가던 중 대황구촌에 잠시 정착한다. 왕산 허위 일가가 한인년 항도천을 거쳐서 정착하던 이런 곳입니다. 허위 선생의 그 둘째 형 허겸 선생과 그리고 그 허위 선생의 집안, 그 집안 조카들, 이 일가들이 속속히 올라가면서 이 대항구에서 1912년 이 무렵에 통과하면서 잠시 살았던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 고속도로입니다. 네, 지금 새로 뽑았거든요. 허씨 일가는 이곳 대황구촌을 기점으로 이후 만주 벌판과 북간도, 러시아 등 곳곳을 떠돌며 치열한 독립전쟁을 벌였다. 이 때문에 허씨 일가 후손들은 해방이 된 후에도 귀국하지 못한 채 중국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미국 등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왔다. 오랜만에 허씨 일가가 모였다. 최연장자는 허위 선생의 손녀 허로자 여사다. 그 왕산 할아버지 8월 초 아흘에면 90입니다. 비스켓이에요? 비스켓? 그렇죠. 예. 여기 우리 다 보입니까? 보입니까? 가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다 보니 언어도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등 제각각이다. 하지만 조상들이 벌였던 치열한 독립전쟁의 기억만은 공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의병하고 할아버지 모두 군사들 데리고
집으로 오면 우리 어머니 며느리 되니까 그저 음식도 하고 그 사람들 빨래도 싹 씻어서 아침에 가겠으니까 말려길래 큰 감에 불을 떼서 대게 가서 거기서 이 버선이랑 싹 말리고 적삼이랑 싹 말려서 그래 아침에 잎에 보냈다고 그랬대다. 할아버지가 독립적인 운동하셨다. 그 다음에는 화포를 쏘시다가 화포가 오발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붙은 게,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 이렇다 다시 붙은 게 그 흉터가 이렇게 남아서 그게 굵은 명줄이 생겼다. 요거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들은 거는 뭔가 같으면 날 보고 그래요. 그때 조그만데 10살도 되나만 했는데 10살 때 광복했습니다. 저기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연료비 세워달래요. 나 실제는 연료라는 그 말 뜻도 잘 모르는데. 유하현에서 자란 허영식은 1920년대 일본군을 피해 흑룡강성 빈현으로 피신했다. 허영식의 존재가 드러난 것은 1930년 노동절 투쟁 때였다.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벌어진 노동절 시위를 이끈 사람이 허영식이었다. 이날 그 맨바로 있잖아요. 이 영사관의 그 행사부장, 예, 행사부장이 뭐 부모인지 누가 이제 돌아갔대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순경 경찰들이 전부 뭐 빈현이라는 동네를 조사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지기 딱 안에 딱 있는데 총 지금 돌멩이를 뿌리니까 이놈이 총 쐈어요. 쐈는데 돌멩이 사척이 나더니까 이놈이 숨어버린 거죠. 예, 그런 또 스토리가 있고. 당시 21살의 허영식은 시위대를 이끌고 일본 총영사관을 습격했다. 돌을 던져 일본 총영사관의 유리창을 부순 후 영사관을 점거했다. 허영식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언도받았다. 그는 김동삼 등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수감됐던 이곳 지하 감옥에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석방된 허영식은 주호 반일 유격대에 참여해 본격적인 무장 항일 투쟁을 시작했다. 이후 수많은 전투에서 공을 세운 허영식은 1939년에는 동북항일연군 제3로군 총참모장까지 올랐다. 1941년 일본군에 쫓긴 항일연군이 대부분 러시아로 이동한 후에도 허영식만은 남아 소부대를 이끌고 항일 투쟁을 계속했다. 조주현을 습격합니다. 이 부대가. 이 부대가 그 당시 한 100여 명 되는데 조주현성을 점령했어요. 점령해가지고 그 경찰 중대를 그 소멸하고, 그냥 일본군들 그 수비대를 소멸하고 그 했는데 일본 놈들이 항일연군이 소멸되다는 이걸 뭔가 취소해야 되네. 예, 보니까 아이 항일연군이 계속 살아있네. 예. 중국 항일부대도 한인 독립군도 모두 만주를 떠났지만 허영식의 부대만은 전투를 계속했다. 허영식을 마지막 파르티잔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1942년 경안현에서 소부대를 순시하던 허영식이 만주국 군인들에게 포위됐다. 이 골 이름이 정복령인데 여기 골짜기 밑에서 밥을 지어 먹어요. 예, 순시할 말 하기 위해서 밥을 지어 먹는데 그 연기가 잘 빠지지 않아요. 이 발을 삼고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를 맞은 허영식. 그는 부대의 기밀이 담긴 서류 가방을 부하에게 주어 도주하게 했다. 자기 문근 서류 가방 이걸 왕씨란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너는 펄 뚫고 나가라. 이걸 장서리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가 이거 갖고 펄 빠져나가고 이 허영식이는 계속 엄호하는 거죠. 엄호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죽는. 허영식은 부하가 무사히 도주하도록 엄호하던 중 총을 맞고 전사했다. 당시 그의 나이 32살. 만주벌 마지막 파르티잔은 그렇게 쓰러졌다. 경안현 혁명열사릉원.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열사들을 모신 이 묘지의 맨 앞쪽에 허영식의 비석이 우뚝 서 있다. 평생을 독립전쟁에 바친 한인 항일 투사에게 중국인들도
최고의 예우를 바친 것이다. 만주 지역의 30년대 중반 이후는 중국 공산당 소속의 그 동북항일연군이 항일투쟁의 제일 핵심이었고 선봉이었다. 거기에 한국인들이 중국인들 속에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항일투쟁의 선봉의 지도자로서 우뚝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43년 베이징에서는 한 애국지사가 또 다른 독립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다시 중국어로 망명한 이육사였다. 육사 선생의 동지 이선장 선생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번에 가서 약초를 팔아서 무기를 구입해서 들어오겠다. 결국은 혁명을 일으키겠다라는 뜻인데 의열투쟁을 펼치겠다는 것이잖아요. 거사를 앞두고 국내에 잠입했던 이육사는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이육사는 중국으로 압송됐다. 이옥비 여사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억한다. 청량역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오셨을 때 보니까 그 밀집으로 그 용수를 쓰고 계셨고 포성줄에 꽁꽁 묶여 있는 그 모습 지금도 아직 생생해요. 그거 아시고. 그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하셨겠네요. 예, 그건 보지는 못했죠. 이 건물이 이육사는 이곳 베이징 동창호동으로 압송됐다. 이 일대 건물이 당시 동창호동 1호 감옥이라고 불리던 수감시설이었다. 육사는 이곳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당시 육사를 마지막으로 면회한 사람은 북경에서 활동하던 육사의 동지이자 일가 친척인 이병희 여사였다. 육사가 다녀온다고 고국으로 간 사이에 이제 일본 형사가 들이닥쳐서 그리고 그 이병희 여사는 붙들려 왔고 와 보니까 이미 육사가 잡혀서 저 감옥방 저쪽 그 뒷머리에서 그때 이제 폐기력이 있으니까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 추운 겨울인데 그래서 어느 날 풀려나서 집에 있는데 간수장이 찾아와서 육사가 죽었다. 그러니까 시신을 수습할 사람 너밖에 더 있냐. 해방을 한 해 앞둔 1944년 1월 16일 이 육사가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때 육사의 나이 40살이었다. 뛰어갔는데 간뚜껑을 이렇게 였는데 온 그 몸에 피가 낭자했고 눈을 못 감으셨더래요. 그래서 그 막 봉윤수 선생님이 우시면서 그러셨대요. 육사 이제 조국은 우리에게 맡기고 가라고 눈 안심하고 가라고 3번 눈을 이렇게 쓸어내니까 눈을 감으시더래요. 그렇게 또 한 명의 애국지사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이국의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다. 국내외에서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목숨을 바쳤지만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해방의 날은 여전히 멀기만 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